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은행의 이자 장사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3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조 단위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2018년 한 24조 원 가량 정도였는데 이게 예. 34조 원, 한 40% 이상 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대출 규모를 사실 2015년 이후부터 한 5%가량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 한 6, 7년간 뭐 40% 늘어난 것들은 뭐 수치상 당연한 일이긴 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은행들이 가진 자산이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게 뭐 KB 같은 경우에는 500조 이상, 뭐 신한도 한 500조, 예. 그다음에 하나도 한 500조, 우리 한 430조, 그다음에 농협이죠. 농협은행이 한 380조 가량 되면서 자산 규모가 은행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은행의 뭐 성장 전략하고 연관이 있는데 네. 은행들이 뭐 예대 마진을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자산을 늘림으로써 자산 규모를 늘린다는 건 대출을 많이 함으로써 예. 성장 전략 한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이어왔고요. 그래서 계속 수치를 볼 때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 지난해는 조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 예대 마진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란 것은 결국은 이자 순이익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에 결국 총 대출이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의 고부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작년에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 오르면서 예대 마진 같은 것들이 또 늘어났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왜냐하면 소비자 대출 같은 것들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불안하면서 좀 줄었고요. 근데 이제 줄거나 이제 안정세였고요. 그다음에 PF 대출 같은 것도 PF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대출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은 결국 대출을 늘리려는 것이 은행의 목적이고 갈 곳은 이제 기업 대출이었고 기업의 수요 역시 아무래도 채권 시장이 좀 경직되다 보니까 좀 많았다. 이러면서 기업 대출의 어떤 이자 마진, 흔히 말하는 순이자 마진 혹은 예대 금리 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 한 30bp, 그러니까 0.3% 정도 올라갔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자 수익에 큰 영향을 했다. 그리고 규모도 늘었고 작년에는 어떤 흔히 말 예대 마진 같은 것으로 딴 때보다 높았다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은행들이 이자 수익에 너무 치중한다라는 지적은 늘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자이익 비중이 90%를 넘었더라고요. 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 하고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왜 이제 비이자 수익이 적느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 너무 높게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실 질문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사실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는 은행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비이자 수익은 보통 수수료라든지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것은 저희가 뭐 ATM 거래할 때 이제 지금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온라인 뱅킹화하면서 사실 수수료 수익이 거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은 ELS를 판매하면서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ELS 같은 것도 사실 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이 위축되면서 비이자 수익이 좀 줄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금산분리 같은 것들 조금 풀어주면서 흔히 어떻게 보자면 비이자 수익의 영역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수수료 수익이 줄고 다른 흔히 말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가 줄니까 비이자 수익이 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이자 수익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마진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은행이 가서 계속 대출을 늘리려고 하고요. 계속 네. 늦추려고 하면은 순이익이 나지 않으면 은행의 건전성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네. 약간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면은 수익을 내야 되고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예대 마진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관된 문제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수익이 많아서 은행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기대출자들은 좀 형편이 어려워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서 기업들의 임금 협상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보니까 지금 뭐 8번 만나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사측의 제시안에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지금 뭐 사실 굉장한 갈등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조 측은 이제 기본급을 뭐 15만 원 올려달라. 그리고 전년도 순이익의 30%, 그러니까 순이익이란 건 다 비용 떼고 남은 거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그러니까 순이익은 배당하고 투자하고 뭐 다 써야 되는 돈인데 네. 이거에 한 30% 성과금 지급하라.
그리고 상여금 900%, 그다음 금요일 이제 반일만 일하겠다.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이제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 이런 것들이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측은 이 정도 수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기본급만 60% 이상이고 경영성과금은 보너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본급에 대해서 몇 프로, 400%, 그다음에 주식 같은 걸 주면서 이제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금요일 4시간 근무제, 그다음에 순이익의 성과급 지급, 그다음에 64세 정년 인상 같은 것들은 조금 기업 측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다. 아무래도 지금 뭐 현대차 역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순이익의 투자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순이익을 어떻게 보면 너무 정확하게 비율대로 떼주고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밸류 업다음에 배당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갈등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논쟁이 심한 주제긴 하죠. 이 현대차만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사측과 노조 측의 어떤 갈등 관계가 좀 심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업이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뭐 생산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임단협도 지금 이제 본격 시작된다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게 지금 임금 인상과 임금 피크제 폐지입니다. 뭐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SK하이닉스 적자가 굉장히 많이 7조 가량의 적자가 나면서 현재 이제 좀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은 SK하이닉스 2021년인가 그때도 한 8% 정도 올리고 임금 인상률이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만큼 임금 인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파업을 하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올해 이제 1분기 흑자가 나면서 이게 8% 인상안을 내놓긴 했는데 올해 네. 1분기 흑자가 사실 역대급으로 나면서 8% 인상안을 내놓긴 했는데 이것이 좀 받아들여질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좀 논쟁의 포인트가 있다. 보통 이제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나면은 이거 남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눠주는 이런 방식인데 그것들을 유지하기가 올해 물론 수익이 많이 날 것을 되긴 하지만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미리 이제 그러니까 수익 같은 그러니까 임금 같은 거 높여달라는 논리가 좀 잘 먹힐지 기업 측에서 받아들일지 또 최근에 SK하이닉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데 있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빚을 여러 군데 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투자 결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떤 영업이 이런 것들 고려해 본다라면 뭐 좀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현대차는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로 하고 SK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물가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는데 요즘 좀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일이나 채소도 좀 사람처럼 더위를 먹는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장마도 진행 중이라 여기까지 이제 폭염에 장마까지 더해지면 수급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가 상황 어떤가요? 사실 이제 사과배 가격이 뭐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고요. 뭐 이것들은 작년 수급의 영향들이 크게 미쳤다. 그리고 이 다른 그 채소류라 그러죠. 뭐 시금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대파라든지 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많이 온다든가 고온이 계속된다든가 이런 기후 변화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자라는 작물들이 이제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의 문제는 아니고 만성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기후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면은 이 채소 가격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추석 때까지 일조량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일조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일조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추석 물가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과일 같은 것들이 잘 안 자랄 수가 있고요. 다른 채소 같은 것도 못 자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지금의 극한의 기후 변화 상황들은 일기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정부가 좀 수급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결국 비축을 해놓은 걸 내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기 계약 용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계약하는 데서 무 같은 것들, 뭐 배추 같은 것들은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것들 좀 풀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흔히 그 농협 같은데 합의해서 조절을 하면서 수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채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과일 분야는 사실 방법이 없다. 과일은 이제 한 해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과일 생산을 기다려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체 과일로 어떻게 보면 좀 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사과배를 1년에 2번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사과배보다는 다른 것 쪽으로, 다른 수입 과일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저희가 짚어보겠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는 반등을 했다가 또 오늘은 또 하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사실 장은 큰 뉴스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뉴스는 없었다는 게 장이 전반적으로 뭐 다우나 S&P, 뭐 나스닥이라든지 다 오르긴 했는데 네. 뉴스가 없었다는 거는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뉴스가 없으면서 기업별로 좀 다른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사실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 이슈가 늘 있는 기업이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조 달러,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예. 정고점을 뚫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나스닥이 17,800까지 갔는데 18,000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미 지속적으로 16,000에서부터 올해 거의 시작했는데 17,800, 18,000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빨리 오르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트레이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시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